이번 저희 라이브의 메인이죠. 네, 메인이죠. 네. 바로. 손성진 교수님과 함께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과 이제 세무사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네네.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 전공 손성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세무사 시험에 무려 20명이나 배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진짜 너무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상미 씨 네. 궁금한 거 많죠? 아, 그죠, 너무 그죠? 많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먼저 못 참겠으니까 질문을 먼저 한번 예,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연제 상경계열 고시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곰돌이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네. 우선 단연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연제는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또 AICPA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 공인회계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단국대학교가 만든 고시반입니다. 좀 전에 우리 MC분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최근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우리 대학에서 세무사를 당당 20명이나 이렇게 배출하는 대단한 숫자죠. 20명이나 배출을 하면서 연세대, 성균관대와 함께 전국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진짜 여러분 그런 숫자죠.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단본 네. 서른이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0년도까지 우리가 누적 세무사 배출 네. 순위도 궁금하잖아요. 네네. 장장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100명? 그렇죠. 100명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래서 194명으로 거의 200명. 최대 그렇죠. 200명이라는 우리가 200명이라고 하죠. 194명으로 최대 배출 대학 순위 6위에 올랐고 작년에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최종 합격한 친구들도 우리가 9명 배출됐고 또 이번 2021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친구도 24명이나 배출하는 등 우리 단국대학교 단연제가 눈부신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단연제에 입시를 하게 되면 매달 그 선배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보고요. 또 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등록금 무려 50%나 감면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50%나요. 50% 그렇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단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우리 동문회들이 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국대를 졸업하시고 회계사에 합격하신 분,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세무사를 합격하시는 이런 동분들의 동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문회에서는 70년대 학번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19학번까지 상미 씨 몇 학번이죠? 저 19학번입니다. 21학번 아니고요. 그래서 19학번까지 다양한 동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동문들끼리 교류와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합격을 한 다음에도 우리가 회계사로서 2년 실습을 해야 되고 세무사로서 6개월 실습을 해야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회계사가 또는 세무사가 이렇게 배출이 되면 우리 동문회에서 새로운 회계사 세무사가 정착을 하는데 우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단국대 재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관심이 있고 또 단연제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연제에 들어가기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단연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단연제는 정답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조건이 서울대 학생도 안 되고 연세대 학생도 안 되고 단국대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 들으셨죠? 그렇죠? 단국대 학생만. 단국대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국대. 얘기입니다.
자,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회계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선발을 할 때 일종의 소정의 또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적 같은 것도 제출하도록 하고 학업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정의 테스트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 선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해도 괜찮을까? 아, 네. 영어 성적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토익 기준으로서 한 700점은 돼야 되는데 내가 690점인데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단연간 그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성적도 일정 수준이 되는 거는 물론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 꼭 모든 것들을 시작 시점에 다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간혹 일정 부분의 회계 지식이 없어도 또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아도 또 우리 면접을 통해서 또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과 의지가 생기시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험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회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생각을 해보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렇죠. 또 관심과 의지가 생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주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의지가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해보면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왜 명-MC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과 의지가 생긴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원을 하시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지원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알게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가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회계사랑 좀 다른 건가요? 이제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회계 업무를 잘하면 회계사, 세무 업무를 잘하면 뭐 세무사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와 세무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을 우리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제 회계사 또는 세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회계사,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하고 되고 나서는 이제 하는 일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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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설팅.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계감사. 이렇게 회계감사. 크게 3가지 업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세무조정인데, 우리가 국민의 어떤 4대 의무가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방의 의무. 국방의 뭐 하셨죠, 그죠? 예, 저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소득이 생겨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업도 우리 자연인과 달리 기업은 좀 법적인 인격체를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인이면 기업은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인도 기업들도 돈을 벌게 되면은 법인세의 형태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사들은 이런 법인의 세무조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무조정을 하는 일들을 하고요. 세무사는 이제 개인의 어떤 소득을 조정해주는 이런 업무들을 하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뭐 양도세,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또 그 다음에 상속세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들이죠. 네. 이런 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회계사 세무사의 첫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컨설팅은 뭘 하는 걸까요?
어떤 현상을 진단을 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파는 것은 시장이죠,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막 판매를 하는데 기업들도 주고 팔아요. 우리가 이걸 연결 합병, 뭐 M&A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M&A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진단하거나 경영 분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주는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은 또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들도 이제 세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하는데 주로 하는 그 내용들은 뭐 토지 전문 뭐 세무사라든지 토지 보상 전문 뭐 세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이제 회계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회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보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내 주머니 돈이 얼마 있는지,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빌렸는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노트패드 같은 것을 한 30만 원에 만들었으면 이 기업은 이걸 30만 원에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안 팔죠. 뭐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 될까? 한 50만 원? 50만 원. 네. 아, 너무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 상미 씨. 한 5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상미 씨가 이야기했듯이 가격을 한 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어? 5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이 기업에서는 2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드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원칙이 그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계 원칙,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제시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 때 따라야 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는 또 대안이 A, B, C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자신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렇게 자신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나를 조금 더 멋있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예쁜 옷, 좀 더 멋진 옷, 그렇죠? 좀 세련된 옷을 입고 싶어 하다 보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선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회계에서는 분식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식회계. 뭐 분식회계. 분식. 예, 아까 뭐 치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분식점에도 회계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 분식회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회계 원칙을 잘못 선택해서 억지로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영학이다 보니까 또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디어상에서 이제 소식들을 듣죠. 뭐 삼성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무슨 SK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엔론이라든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나머지 그렇죠.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나머지 그래 분식을 해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만에 세무사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인데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이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회계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 회계사 세무사가 되면 세무 조정을 한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해요? 컨설팅을 한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네, 뭐였죠? 감사를 감사한다. 한다. 이 서프라이즈 퀴즈인데 우리 두 분은 100점이에요. 이런 일을 회계사 세무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시험은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제 회계사라든지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와 세무 과목들을 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차이점은 회계사는 과목 응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세무사는 그런 게 조금 덜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학 과목을 12학점을 대학에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라는 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과목 중에서 대학교에 들어오셔서 12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또 경영학 과목 중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재무 관리라든지 또 법과 관련도 있거든요. 세법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 기업법이라든지 경영학 과목을 9학점, 그 다음에 경제학 과목을 3학점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또 공인 영어 성적을 통해서 영어 시험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지텔프의 성적을 제시를 하면 되는데 토익 기준으로 보면 한 700점 이상을 맞으면 우리가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합격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응시 자격. 응시 700 자격이 점이네.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와 달리 이런 과목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계 과목을 12학점을 들어야 한다든지 경영학 과목을 뭐 9학점을 뭐 들어야 한다든지 경제학 3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과목 응시 요건은 없고 누구나가 공부가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도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은 공인 성적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요. 우선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관리회계 수업을 듣는 여학생이 한 명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어떤 정도였냐면은 이제 회계는 주일에 한 번, 그죠? 주중에 잘못한 일을 교회나 성당에 가서 반성을 하는 일을 회계다. 라고 학문적인 회계로서에 대한 지식은 전혀 제로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학생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도 생겼고 또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으므로 이제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예습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내주는 것도 미리미리 복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교수님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A 학점도 아니고 B 학점도 아니고 C 학점이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학생은 회계사에 관심이 있는데 회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다음과 같은 이제 제안을 한 기억이 나는데 회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산출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같은 정보를 산출해야 되고 그 정보를 산출한다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학문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기업과 분리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도 그러한 기업과 관련한 현상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뭐 문제 풀어보고 해답지 찾아보고 맞추고 이렇게 해도 점점 그런 양들이 많아지면 뭐 지식이 쌓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 what to do라고 보면 돼요. 뭐죠? what to do? what to do? 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what to do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what to do. 이 센스쟁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how to do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현상을 진단하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 몸에 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콧물도 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이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죠? 청진기록, 진찰도 하시고, 뭐 테스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하시는 것이죠. 약도 조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놔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수술도 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히 뭐 주어진 문제를 풀고 답지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영자라면, 이 기업의 경영자라면, 이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 것인지, 그 다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미리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방식은 단기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때는 이제 알았다.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미처 그렇게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본 거죠.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과연 성적이 어땠을까요? A+였을까요? A 플러스도 아니고, B 플러스도 아니고, 또 C 학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C 학점이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의 특징적인 점은 그 후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찾아오고, 뭐 귀찮을 정도로 어떨 때는 좀 그만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오고 질문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단연제에도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단연제 입시 후에 4년 정도 후에 회계사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회계법인에 들어갔던 이제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학생 한 명은, 이 학생은 그냥 회계학에서 A풀도 받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3학년 때 1차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까지를 합격을 해야 1차 합격,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최종 합격을 하는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1차 합격하고 하반기에 2차 합격을 하면 1년 내에 회계사가 되는 아주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고, 뭐 실제 또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엄마, 아빠, 뭐 친구, 아들, 딸이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시험이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만약에 1차 합격하고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 떨어진다. 그럼 다시 1차를 시험을 봐야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1차를 보고 얻은 2번째, 2차 기회도 모두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불합격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그때 상담을 할 때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 정말 이 남학생인데 찾아와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안타까운 거는 뭐 큰 실수로 떨어지는 것이 꼭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학생은 이제 뭐 교수님 저는 더 이상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미뤄뒀던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례를 생각해 볼 때 무작정 뭐 고시패인처럼 10년, 20년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관심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그런 관심과 의지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합격하면 제일 좋은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했다. 라고 해도 그때까지 해보고 불합격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지 몰라도 아쉬움은 적을 것이고, 또 내가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죠?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회계학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회계학의 매력은 이제 제가 회계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학생 때 회계학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제 주변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도 학생 시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 회계학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그럴 정도로 뭐 쉬운 학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학문도 아니지만 또 누구나가 다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또 조금만 하면 다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계학의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기업하고 이해관계자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제 이 기계를 30만 원에 만드는 기업은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50만 원 받으면 좋겠죠. 네. 그럼 얼마 남아요? 하나 팔면? 20만 원. 20만 원 남죠. 그럼 10개 팔면은 200만 원이 남는. 기업은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산 이유는 이제 온라인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회계는 또 이렇게 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써야 되는데 마우스로 하니까 소리도 나고 이거 잘 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샀어요. 무려 얼마를 주고 샀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 제가 이 50만 원을 지불했을 때는 왜 샀을까요? 그 50만 원보다도 이 제품의 가치가 저에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고객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 가격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만들어주면서 가격을 낮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정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조정이 가만히 두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둘 다에게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고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회계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어떤 미디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것 등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는 직업들. 그 중에서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가 굉장히 높은 순위, 1, 2순위에 오를 정도로 없어질 직업이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23,456 더하기 44,321 얼마예요? 암산을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암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빅데이터가 되고 더 많은 자료가 주어지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컴퓨터가 네. 하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있느냐면은 전 영역을 바라보고 그 주장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회계 한 영역만 바라보고 이 논리를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숲을 바라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는 어떤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계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를 산출하는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출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영역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산출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기계가 컴퓨터가 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은 인간을 위한, 그렇죠? 인간에 의한 의사결정,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컴퓨터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기술,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다는 철학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어떤 그 태도와 철학과 사고를 가진
회계사, 세무사들은 오히려 정대될 것이다. 저는 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 재무제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합니다. 발음이 아까보다 좀 나아졌나요? 네. 그렇죠.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Profit and Loss Statement 뭐 그런데 네, profit.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Profit Loss Statement가 아니라 People Love Statement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보 산출뿐만 아니라 산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회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회계학을 전공하는 교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댓글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계속 그 단대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철호님께서 와, 내 아들도 단대 보내야겠다. 본인은 고대 목표던데 괜찮네. 이렇게 단대를 고대보다 네, 단대를 되게 높게 보셨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야죠.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하는 20학번 또 21학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왜 다니세요? 학교 왜 다니세요? 원하는 게 있고 또 그렇죠. 네. 원하는 게 있고 또 뭐 되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집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일들이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안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죠? 그러한 일들은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일차적인 욕구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뭐 부모 선조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그런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일은, 그죠? 책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라든지, 뭐 좋은 집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일어날 일들입니까?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고요. 또 그건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경제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뭐 그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책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온 뭐 동양 철학자도 있고 서양 철학자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면 이제 평생 한 90편 정도의 책을 쓴 러시아의 작가이고요. 뭐 대표적인 곳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전쟁과 평화. 그죠? 사랑과 평화 아니에요. 그 TV에서 나오는 사랑과 평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나 카레리나, 그 다음에 부활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학자죠. 근데 재밌는 게 톨스토이는 작가잖아요. 네. 작가면 어떻게 뭐 글을 잘 쓸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써가지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렇다고 해서 영감을 받고 또 내가 쓰는 어떤 책을 사줌으로 해서 나는 돈도 좀 벌고, 그렇죠? 그래서 내 책도 많이 팔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거를 1차적으로 인간이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이제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죠? 대개 물어보면 이제 읽어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안 읽을까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안 읽었던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제가 학생 때도 교수님이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주변에서도 좋다고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안 읽는 이유는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뭐 철학적으로 고뇌를 하고 사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은 내용은 쉬워요. 안 읽는 첫 번째 이유.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이름도 너무 헷갈려요.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안나였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는 뭐 브론스키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얘가 누구지? 이럴 정도로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 읽다 보면 앞에 한 몇 페이지만 읽고 뒤에는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나 카레니나를 읽어보면 이게 불륜소설입니다. 불륜소설. 그죠? 또 우리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륜이나 연애를 다루지 않으면은 이제 흥행을 할 수 없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재밌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이제 세 쌍의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쌍의 커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나와 브론스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티바와 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빈과 키티예요. 왜 불륜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레빈이라는 사람은 키티한테 마음이 가 있고, 키티는 브론스키한테 마음이 가 있고, 브론스키는 안나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그 커플들이 안나와 브론스키인데, 이 안나는 유부녀고, 브론스키는 총각이고, 네, 총각인 장교고, 그래서 모스크바 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 불꽃이 팍 튀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불꽃이 팍 튀게 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고, 안나는 뭘 하게 되냐면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그죠? 그런 커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빈과 키티는 이제 레빈이 키티한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그죠? 키티가 아무리 브론스키를 쳐다봐도 브론스키가 청혼을 안 해주니까 또 거절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네. 이 책의 제목이 안나 카레니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이 안나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제가 읽어보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특강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안나가 아니고 레빈과 키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레빈을 통해서 이제 뭐를 보여주고 싶어 했느냐면, 이제 성장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에 의해서 성장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나의 성공 모델을 삼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소크라테스, 그죠?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미래를 꿈꾸고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거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를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말고 현재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만한 이유를 찾는 우리 한국인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성장 꼭 해야 돼요? 나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단국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죠?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건강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곧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것인데 내가 꼭 성장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톨스토이에 의하면은 성장이라는 것이 욕구에 의한 성장, 그렇죠? 욕구라든지 목표 달성에 의한 성장은 안나와 브론스키에 의해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성장, 보다 지속적인 성장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그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의 기쁨은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국대 학생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구호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인 여러분, 당국인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여러분의 꿈을 향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지어다.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려라.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MC로 감사합니다. 참여해서 네, 네. 너무 오늘 예. 잘한 것 같아요. 진짜.